네, 안녕하십니까. 강경석 세무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회계관리 1급 단기 속성 특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교재입니다. 우리 교재. 제가 쓴 그 경영과 회계에서 나온 파이널 회계관리 1급 단기 속성 특강. 자, 그 교재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교재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만 좀 소개시켜 드리면은 자, 제가 이 교재를 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표준 교재 두 권이 있죠. 두 권. 두껍습니다. 읽을 거리가 많아요. 수업용과 관계없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기본서에 대한 어떤 그 부담감이죠. 이 부담감을 우리 수험생들이 많이 가지고 있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거를 완벽하게 그 부담감을 해소시켜보자. 자, 이런 취지하에서 제가 이 교재에 서브노트, 그 다음 출제 유형 특강이라고 해서 기출문제죠. 출제 유형별로 계산형, 서술형 아주 완벽하게 폭파시켜놨고, 그 다음 모의고사 이렇게 해서 편제를 제가 해놨습니다. 어쨌든 우리 강의는 이제 이론 부분 서브노트, 이론을 완벽하게 아주 정리를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본서 안 봐도 돼요. 전혀 안 봐도 돼요. 무시해버리시고 우리 교재의 단기 속성 특강에 이것만 딱 보시면 끝입니다. 끝이에요. 시간 낭비 절대 없이 우리 수험생들 보면은 자, 그런 취지예요. 삽질하지 말자. 맨 땅에 헤딩하지 말자. 자, 이런 의도로 책을 집필을 했기 때문에 기본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본서 전혀 없이 한 방에 합격할 수 있게 자, 그런 방법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100점 받을 수 있어요. 이것만 딱 들어도 100점 받을 수 있게 제가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론을 이제 다 듣고 우리 연습 문제가 있고 기본서에 그 다음에 우리 그 기출 문제가 있어요. 다 풀려요. 100% 다 풀리게 제가 완벽하게 해놨기 때문에 표준 교재 필요 없이 이것만 딱 보셔도 게임 끝이다. 자,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우리 교재는 제가 쓴 모든 세무사 회계사 책이나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기업회계, 전산세무회계 모든 책이 다 똑같아요. 저는 항상 책을 쓰면은 이런 식으로 써요. 그래서 책을 갖다 딱 보면은 이거 강세무사가 썼다. 다 누구나 알고 있게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모든 논제가 한 페이지에 담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논제에 대해서 2페이지, 3페이지 넘어가지 않습니다. 절대. 한 페이지에 딱딱 정리되어 있어요. 한 페이지가 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듯이 영상처럼 머리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억력이 배가 되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제 모든 교재는 전부 이런 스타일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한 논제가 한 페이지에 딱딱 돼 있습니다. 한 논제는 하나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따라서 저는 강의를 들을 때 한 페이지씩 강의를 드릴 거예요. 그게 1강입니다. 1강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강의 수는 좀 많아질 수 있어도 한 강의가 20분 이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야말로 단기 속성이에요. 믿고 따라오시면 100점 맞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장황한 그 우리 기본서 표준교재 이거는 읽을 거리가 너무 많다고 말씀드렸죠. 분량만 많다 이런 뜻이에요. 수업용으로 추려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회계관리 1급입니다. 지금 현재 자기 수준을 한번 고려해 볼 때 자기 수준에 나는 태어나서 회계라는 회자는 들어본 적도 없다. 차변 대변이 뭔지도 모른다. 이런 분들은 이 강의를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이에요. 물론 회계관리 1급을 시작한다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회계 원리 정도 회계 원리에 깊숙한 거 다 알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회계 원리에서 말하고자 하는 기초적인 내용들 이런 거는 숙지된 상태에서 회계관리 1급을 보시는 그런 수험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 기본 전제는 바로 그겁니다. 회계관리 2급에 있는 회계 원리죠. 그 정도 수준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된 상태다라고 가정을 하고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깊숙하게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회계 원리에 차대변은 알고 기본적으로 우리 그 재무제표 회계 순환 과정이 어떻게 돼 있다.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런 게 주어져 있을 때 이런 것들의 재무제표를 어느 정도 볼 줄 안다.
이 정도 기본 전제하에서 회계관리 1급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만 있으면 다 따라올 수 있어요. 제가 완벽하게 설명을 덧붙여서 해드리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세상 태어나서 회자는 처음이다. 차대변도 모른다. 이거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회계관리 2급의 회계 원리를 먼저 독학을 하시든 뭐든 하든 이렇게 사전 선행을 하신 다음에 강의에 임해야 되겠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합격. 제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 1급 이 강의로 아주 폭파시켜 버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저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서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잘 따라오시면은 우리 수강생들이죠. 제 강의 들었던 분들 다 합격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제 이름을 걸고 대한민국 우리나라 그 회계세법에서 방구 좀 낀다고 소문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제 이름을 걸고 폭발을 시켜버릴 테니까 잘 따라오십시오. 자, 됐습니다. 자, 우리 제일 먼저 나오는 그 강의가 자, 이제 재무회계 이제 기초 베이스에서 먼저 나오고 있죠. 자, 재무회계 처음 시작하게 되면 항상 이런 말이 나와요. 회계가 뭐냐? 자, 회계의 정의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시험 나오느냐?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말 그대로 뭐다? 기초 베이스. 자, 이번 시간은 제가 이제 또 한마디 더 말씀드릴게. 제가 MVP라고 하는 걸 갖다 써드릴 거예요. MVP. 그거는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중간중간에 요건 MVP입니다라고 MVP를 쓸 겁니다. 제 모든 강의엔 제가 항상 다 MVP라고 그래요. 수험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MVP 많이 그러는데 제가 MVP라고 할 겁니다. 이거는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이 MVP만 모아놔도 어마어마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이번 시간 하는 거 MVP 몇 개 있어요. 아예 무시해버리고, 기초 베이스라고 해서 무조건 무시해버리고 할 게 아닙니다. 자, 중간중간에 제가 MVP라고 말씀드리는 거 반드시 챙기세요. 몇 개 있습니다. 몇 개 있어요. 자, 그나마 가볍게 이번 시간은 볼 건데, 자, 회계의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참고해라 또는 어떤 경우에는 쓰레기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 건 머리에서 듣고 지워버리세요. 거기에 집착하는 순간 난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이유는 강의를 진행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회계 정의 보시면 회계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실체에 관한 유용한 경제적 정보를 식별, 측정, 전달하는 과정이다라고 더럽게 어렵게 말을 만들어놨죠. 자, 일단 정보 이용자, 우리 이해 관계자에 대한 그야말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자, 이해관계자는 그 밑에 나오는 회계 정보 이용자입니다. 자, 먼저 종업원이 나오고 있죠? 가볍게만 들으십시오. 듣고 넘기는 거예요, 그냥 이건. 자, 회계란 무엇인가 할 때 제일 먼저 우리 회계정보 이용자, 이해관계자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자, 이해관계자를 이제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종업원이나 주주, 채권자, 경영자 이렇게 말하는데, 자, 얘네들은 왜 이렇게 회계라는 거에 관심이 많을까 이런 뜻이에요. 자, 첫 번째, 자, 종업원은 자기의 급여 인상 또는 직장을 한번 옮겨볼까? 이놈의 회사 마음에 안 들어. 옮겨볼까? 급여 인상. 회사의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이 정도의 이익이 남는 회사예요. 아시아 대동단결해서 급여 인상 10% 해주십시오. 했을 때 과연 이놈의 회사가 내 얘기를 들어줄까? 급여 인상. 직접적인 어떤 그런 거죠. 자기가 먹고 사는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회계라는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회사에 거기에 관심을 갖고 바라본다. 자, 그 다음에 이직, 다른 회사로 한번 이 회사, 내가 다니고 회사에 재무제표를 보니까 아주 꼬라지가 안 좋아요. 막 결손에다가 안 좋습니다.
다른 회사로 옮길까? 이런 의사결정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라는 거에 재무제표에 관심을 갖고 바라볼 수밖에 없다. 자, 이런 뜻이고. 그 다음 주주 입장에서는 주식을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주식에 당연히 주가 상승, 그 다음에 이제 주 수익원이 이제 배당금 받는 건데, 배당, 주가 상승, 이 회사의 어떤 그 상황을 볼 때,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를 볼 때, 내가 산 이 주식의 주가가 상승할 것이냐, 또는 내가 배당금을 많이 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의사결정에 직면하기 때문에 역시 회계라는 어떤 재무제표에 유심히 눈독을 들이고 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채권자입니다. 채권자는 회사가 돈 꿔달라고 왔어요. 그러면 자금을 대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판단을 뭘로 한다? 회사의 순이익이나 경영 성과를 보면서 꿔줘도 되겠다, 안 되겠다라는 의사결정에 직면하게 되고, 그 다음 이미 꿔줬어요. 꿔줬으면은 돌려받아야죠. 그 회사의 상환 능력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통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경영자입니다. CEO예요. 얘는 왜 그럴까? 끊임없이 이 경영자는 기업 성장이라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운영하고 있는 이 회사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우리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예측을 하게 되고 재무제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런 성장을 하기 위해서 나는 회사의 어떤 역할, 어떤 몫을 내가 해야 되는가, 이런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회계, 즉 재무제표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떤 결론점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회계가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먼저 정보 이용자, 즉 이해관계자죠. 각자의 의사결정에 직면하고 있는 이렇게 수많은 이해관계자, 정보 이용자, 이런 인간들이 이렇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자, 이 인간들은 계속 각자의 자기 의사결정에 직면하고 있죠. 얘네들이 하고 있는 이런 의사결정, 즉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지금 회계 정보 또는 재무 정보라고 하는데, 그 정보들을 이제 식별하고 측정해서 이 정보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회계 정보 같은 것들을 식별 측정해서 그들에게 이러한 결과치를 전달해 주는 과정, 이게 바로 회계다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됐죠? 가볍게만 본다고 했습니다. 기초 베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무조건 나오는 거, MVP라는 하는 거, 그거 이외에는 제가 참고하라, 뭐 쓰레기다 이런 말을 많이 할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건 그냥 듣는 겁니다. 자, 이렇게 깔아놓고, 자, 회계 정보 이용자 밑에 보시면은 뭐 종업원, 투자자, 경영자, 정보 유관기관, 고객, 일반 대중 등 다양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얘네들을 이제 말씀드렸다, 이런 얘기고. 자, 그 다음 회계 분류 보겠습니다. 회계 분류. 자, 회계는 이제 세 개로 나눠집니다.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 이렇게 나눠져요. 자, 재무회계 보는 것처럼 투자자나 채권자 등 기업의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회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회계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 회계 기준에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이제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뭐 이런 것들을 외부에 공시를 하게 됩니다. 우리 회사가 이런 회사요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재무회계 분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업회계라는 어떤 회계 기준이 있습니다. 법적인 어떤 강제력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적용을 받는 게 재무회계다. 자, 그 다음 관리회계. 통상적으로 이제 원가 관리회계 다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같은 말입니다. 자, 이거는 경영자 등 기업의 내부 이해관계자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회계다. 의사결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회계다, 이런 뜻인데, 이거는 재무제표나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
각종 보고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회장님이 계시는데 회장님이 어떤 그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쫄따구한테 시켰어요. 야, 내가 이런 사업에 신투자를 해가지고 들어가고 싶은데 시장에 진입하고 싶은데 이게 가능한 건지 한번 보고서를 한번 올려봐라 이렇게 합니다. 그럼 쫄따구들이 막 시장 조사 나가서 막 합니다. 보고서 쫙 그냥 한글이나 엑셀로 작성했어요. 그리고 보고서를 회장님께 올려요. 회장님, 돈이 되는 사업입니다. 가시죠. 렛츠고 합시다. 그러냐? 그래, 가자. 자, 이렇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 이걸 관리회계라고 하고, 이 원가 관리회계 혼용해서 쓴다고 그랬죠? 이 관리회계는 이런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관리회계를 시작하면은 원가회계가 먼저 나와요. 원가회계. 자, 그건 이제 원가관리회계 영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보고서죠. 어떤 회계 기준에 적용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장님이, 회장님이 까막눈 아닌 이상 멋지게 한글이나 엑셀 작성해서 보고서 올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회계 기준에 적용을 받는 게 아니다.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게 아니다. 자, 이런 뜻이고. 그 다음 세무회계. 세무회계는 그야말로 세금을 산정하는 회계입니다. 재무회계상 작성된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이 있어요. 이 당기순이익이 세법이 바라보는 과세소득과 똑같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냥 순이익 나온 거에다가 세율 때려버리면 세금이에요. 근데 이 과세소득과 당기순이익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일명 세무조정이라고 하는 조정을 거쳐서 과세소득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이제 세무회계 분야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세법에 적용을 받게 돼 있다. 자, 따라서 우리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다 배우죠? 다 의미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회계를 할 줄 안다. 회계 전문가다 하면은 이 세 개의 분야를 모른다. 단 하나라도 모른다. 이렇게 하면 회계 전문가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리고 업무 효율에 있어서도 업무라는 게 이 세 개가 다 맞물려서 우리가 회계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단 하나를 모르면 아예 업무가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세무회계는 별도 과목, 원가관리회계 별도 과목.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다? 재무회계를 하고 있다. 재무회계. 자, 밑에 있는 재무회계, 관리회계 두 개를 갖다 비교하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MVP가 되겠습니다. MVP. 자, 정리를 하자 이런 뜻이에요.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 MVP.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아주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 지금 기초 베이스라고 그랬죠. 자주 나오는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종종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자, 먼저 목적을 보시면은 재무회계는 얘네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 다음 관리회계는 말씀드렸죠? 사장님한테 의사결정할 수 있게 의사결정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자, 따라서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따라서 뭐다? 외부 보고예요. 이거는. 목적 자체가 외부에 보고하기 위한 거예요. 채권자, 투자자, 증권시장의 재무제표 이렇게 발표를 하자. 자, 공시를 하자. 그런 식으로 외부에 보고하기 위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상 자체가 외부 이해 관계자다. 게임 끝났고. 그 다음, 얘는 사장님한테 보고하는 거죠. 외부 보고가 아니라 내부 보고다. 목적이. 누구에게? 당연히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는 이해관계자. 사장님. 자, 됐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 작성 기준을 보자.
자, 말씀드렸듯이 재무회계는 기업회계 기준에 적용을 받는다 그랬죠. 자, 작성 기준은 바로 기업회계 기준이에요. 자, 현재 기업회계 기준은 상장법인인 경우에 KIFRS, 한국재택 국제회계 기준, 비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일반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런 말 참 많이 하는데, 이 조선 땅의 조그만 그 땅덩어리에 이쪽 조선 땅이 회계 기준이 2개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제가 항상 참 욕 많이 하는데, 이래서는 안 돼요. 통일시켜야 되는데. 이거 외에도 뭐 중소기업 회계 처리 기준 아주 별지랄 막 다 하는데 한국 회계 기준에서 참 제가 안타깝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게 특별히 다른 것도 없어요. 몇 개 차이점 몇 개 나는 것 외에는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회계 기준은 반드시 통일시켜야 돼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 이게 뭡니까? 자, 어쨌든 현행은 상장 한국재택 국제회계 기준, 비상장은 일반기업 회계 기준. 자, 이렇게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렸듯이 재무회계는 법적 강제력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자, 됐고. 자, 그 다음 관리회계. 당연히 어떤 회계 기준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죠. 일정 기준이 없다. 일정 기준이 없다. 왜? 보고서니까. 그냥 보고서예요. 사장님께 올린 보고서예요. 자, 따라서 법적 강제력이 없다.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제공되는 어떤 우리 정보의 성격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면은, 자, 요거는 이제 과거 지향적이다, 이런 말을 해요. 정보가. 자, 요거는 미래 지향적이다. 자,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게 되면은 이 자체는 뭡니까? 과거에 일어난 거래나 사건들을 뒤에 와서 기말에 와가지고 추스리는 절차예요. 뒤치다거리하는 거예요. 과거에 일어난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정보 자체가 과거 지향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 관리회계는 말씀드렸죠? 야,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고 싶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미래를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미래에 어떻게 될까? 미래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진출하십시오. 이렇기 때문에 정보의 성격 자체는 과거가 아니라, 물론 과거의 것도 정보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바라보는 눈빛은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기가 이제 우리 교재에 이제 서술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표로 딱 요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보시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무보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재무보고. 재무보고는 재무제표보다 큰 개념이에요. 그렇겠죠?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이런 특정화된 어떤 양식이 되겠지만은 재무보고는 각종 보고서나 다 보고할 수 있는 수단이면 다 재무보고가 되기 때문에 더 큰 개념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재무제표의 범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재무제표가 바로 대표적인 재무보고의 수단이에요. 이러한 재무제표를 통해서 재무보고가 일반적으로 그 수단으로서 이용되더라 이런 얘기죠. 자, 재무제표의 범위. 자, 재무제표는 앞으로 FS라고 쓰겠습니다. FS. 자, 현행 일반기업 회계 기준, 재무제표가 어디까지냐라는 재무제표의 범위에 있어서 제일 먼저 재무상태표, FP라고 앞으로 쓸 거예요. Financial Position 이렇게 말해요. FP라고 쓸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IS, 손익계산서, Income Statement 앞으로 IS라고 쓰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팔 아파서 그래요. 팔 아파서 Income Statement, 손익계산서. 자,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표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하더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재무제표의 범위에 들어간다는 거 그건 아셔야 되고 물론 자본 변동표도 마찬가지예요. 자본 변동표 그 다음에 주석을 포함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주석과 주기에 대해서는 그 차이점을 우리 회계 원리에서 다 배우셨을 겁니다. 주석은 재무제표에다가 일정 표시를 하고 나서 별지에다가 표시해 주는 게 주석이에요. 주기는 재무제표 본문에다가 그 즉시 거기다 이렇게 조그맣게 쓰는 거죠. 이걸 주기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주석까지를 포함시키고 있는데 재무제표가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얘보다 더 중요해요, 이게. MVP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다음 중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을 때 자, 아닌 거 한번 해보자. 아닌 거. 자, 이익잉여금의 처분 내역을 보여주는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얘는 현행 일반기업회 기준 한국채택국제기준 다 똑같아요. 재무제표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제일 잘 나오는 게 이거겠죠. 다음에 재무제표가 아닌 것은 해서 1번 FP, IS, 현금흐름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이렇게 나와요. 이런 거 틀리면 맨 땅에 헤딩해야 됩니다. 무조건 맞춰야 돼. 주는 문제예요. 또 아닌 거 나올 때 두 번째로 합계잔액 시산표. 자, 우리 실무상 시산표라는 게 작성이 되는데 차변합계, 대변합계 다 합쳐 우리 회계원리에서 배웠죠. 차변합계, 대변합계 다 합쳐서 차변합계, 대변합계가 맞는지 보는 게 시산표입니다. 합계잔액 시산표. 이거는 재무제표에 안 들어가요, 당연히. 자, 그 다음 우리 제조업에서 작성되는 우리 원가회계에서 볼 겁니다. 제조원가 명세서 이것도 재무제표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주기예요. 주석은 재무제표로 보지만 주기는 재무제표로 보질 않는다. 포함시키지 않는다. 자, MVP라고 말씀드렸죠? 중요한 얘기고. 거의 뭐 한 번 나오고 다음에 안 나왔다가 또 한 번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자, 중요한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재무제표가 작성이 되는데 이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을 누구라고 규정하고 있는가? 일반기업 회계기준에서 경영자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우리 객관식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은 대주주한테 있다 이렇게 나와요. 틀리고요.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은 그 재무제표를 만든 놈, 재무 담당자에게 있다. 이렇게 조선말을 꽈서 나온다. 틀리다. 됐습니까? 아주 빈출이에요. 이거는 단독 문항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다음 중 틀린 말은 했을 때 1번, 2번, 3번, 4번, 4번쯤에 가서 그런 게 나와요. 일반기업 회계 기준상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은 재무 담당자에게 있습니다. 있다. 이렇게 나와요. 틀린 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문구로 자주 등장합니다. 이게. 자, 알아두시고 누구한테 있다? 경영자에 있다라고 딱 못 받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재무보고의 목적입니다. 재무보고. 그 핵심 수단은 재무제표를 통해서 이제 제공이 되는데, 보고가 되는데, 왜 우리는 이러한 재무보고를 하는 것인가? 한마디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게임 끝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 굉장히 지루할 수 있어요. 지루할 수 있는데, 그나마 지루하지 않게 제가 강의를 해드린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일반기업 회계기준에서 야부리가 쫙 나와요. 소설처럼 나와야 거기서 핵심을 뽑은 것이다 하는 뜻이에요. 재무보고의 목적은 한마디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누구한테? 이놈들한테, 이 인간들한테. 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첫 번째,
투자 및 신용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의 제공이다. 그다음 미래 현금 흐름, 요거 예측에 유용한 정보의 제공이다. 그다음 재무 상태, 경영 성과, 현금 흐름, 자본 변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다. 재무 상태는 재무 상태표, 경영 성과는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은 현금 흐름표, 그다음 자본 변동은 자본 변동표, 이런 식으로 그 수단에 의해서 제공되는 것이다. 그다음 경영자의 수탁 책임 평가에 유용한 정보의 제공이다. 경영자한테 뭔가를 맡겨놨는데 이놈의 새끼가 잘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말장난에서 주의하실 것 하나만 좀 참고로 노파심에 좀 말씀드리면은 거기 두 번째 미래 현금 흐름의 예측에 유용한 정보의 제공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걸 말장난을 해가지고 어떻게 나오냐면 과거 현금 흐름의 예측 이렇게 나와요. 과거 현금 흐름의 예측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자, 미래 현금 흐름 예측. 자, 그것도 좀 주의해 주시고. 자, 그래서 네 가지다 보니까 혹시나 또 사지선다로 문구로 등장할 또 노파심이 좀 생기기 때문에 자, 그 눈팅을 좀 자주 해 주십시오. 그 네 가지. 자,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이제 국제회계기준에 대해서 이제 우리 수업용으로 간략하게 이제 전반적인 좀 얘기를 좀 해보자, 이런 뜻이에요. 자, 국제회계기준 특징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어쨌든 이 특징, 자, 원칙 중심, 연결 재무제표 중심, 공시 강화, 공정가치 확대, 협업 재정. 자, 이 제목을 암기하시는 게 MVP예요. 그냥 이 제목이 나와요. 다음 중 국제회계기준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 문구가 나와요. 원칙 중심이다. 연결재무제표 중심이다. 이게 나옵니다.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일단은 이 제목을 묻는 게 MVP예요. 자, 이번 시간에 MVP 4개 나왔습니다.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의 비교. 두 번째, 재무제표의 범위. 인 거 아닌 거. 그 다음에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그 다음에 국제회계기준의 특징 나오고 있죠? 제목 정도, 타이틀 정도만 딱 보시면 돼요. 뭐 상세하게 설명은 드리겠지만, 자, 그렇게 해서 네 가지가 이제 MVP가 나왔습니다. 자,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해보죠. 기초적인 얘기. 자, 국제회계기준.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이제 삼성전자가 있다고 해보면은,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증권 시장에만 상장이 된 게 아닙니다. 미국의 나스닥이나 막 이런 데도 상장이 돼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작성된 재무제표, 물론 우리나라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 작성된 재무제표예요. 이 재무제표를 나스닥에 공시하기 위해서는 국제회계 기준에 의해서 다시 그걸 변환시켜야 돼요. 변환시켜서 다시 변환시키는 작업을, 고통스러운 그 작업을 해가지고 나스닥에 또 보여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대기업이죠. 상장 기업들은 이중고를 겪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소시켜주자, 이런 입장에서 우리도 이제 국제화 물결, 글로벌화에 어떤 편승해서 현재 150개국이 국제회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미국은 독자적으로 가고 있는데 언젠간 또 미국도 이제 들어올 거예요. 대세에 이제 밀리게 돼 있기 때문에. 자, 우리도 가자 해서 도입을 하게 된 게 이제 국제회계 기준이다. 하지만 자, 좀 이따 말씀드릴 이 국제회계기준의 어떤 특징 때문에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게 됨으로 인해서 많은 그 회계 비용이 발생하게 돼요. 직접적으로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재경 담당자나 모든 사람들이 있겠죠. 얘네들을 국제회계기준에 가게 하기 위해서 교육훈련비 가르쳐야 됩니다. 돈 엄청 들어가요, 돈이. 그래서 일단은 상장부터 해서 현행 코리안 인터내셔널 파이낸셜 리포팅 스탠다드 이렇게 말해요. 한국말로 하면 한국이 채택한 국제 재무 보고 표준이다. 이걸 우리는 번역을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이다. 이렇게 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상장법인에게는 이렇게 적용하도록 돼 있고, 말씀드렸듯이 비상장법인은 우리가 법인이 있다 그러면 현재 굉장히 호황일 때 불황일 때 따라서 다르지만은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법인이 한 35만 개가 돼요. 35만 개 중에서
상장된 게 1,700개 뿐이 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 거의 개인 기업 같은 법인이에요. 근데 얘네들도 다 이렇게 회계비용 쳐들여가지고 KIFRS 하라 이렇게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에 있었던 기업회계 기준, 일명 K갭이라고 하는데 그 K갭에다가 일부 KIFRS의 일부 규정들을 갖다 짬뽕을 시켜가지고 조금 회계비용 좀 덜 들게 해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다. 이거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이런 비상장도 나 KIFRS 할래요? 그러면 하는 거예요. 자기 선택이 뭐 하는 거고 원칙적으로 이렇게 규정 자체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 자,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1,700개 상장이죠. 자, 그런데 이 1,700개 상장 중에서도 그나마 삼성전자 같이 이런 업체들 큰 거 있죠. 다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돼요. 자, 고통을 많이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실무 담당자들이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든지는 자, 특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고 있죠. 자, 특징. 자, 먼저 나오고 있는 게 원칙 중심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옛날에 우리 기업회계 기준이 있을 때는 딱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규칙 중심이라고 합니다. 규칙 중심. 자, 혹시나 몰라서 우리 객관식에서 규칙 중심이다 이렇게 하면 틀려요. 규칙 중심은 규정 중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규정. 규정을 딱 해놓고서 요대로 해. 까라면 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국제회계기준의 특징은 원칙만 제시해요. 이런 원칙 하에서 재무제표는 작성돼야 된다. 그 나머지 개정 과목, 재무제표의 양식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이렇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원칙과 방법론만 제시한다. 회계 처리, 그다음에 양식, 개정 과목을 적용하지 않고 다양성과 재량을 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좋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실무 담당자들이 어려운 게 이거다 이런 뜻이죠. 옛날처럼 이렇게 하면 돼 하면은 그것만 하면 돼요.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원칙만 제시하고 네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이게 더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열심히 또 이제 교육 훈련 해가지고 비들여서 배우고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어쨌든 원칙 중심이 첫 번째로 나오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연결 재무제표 중심입니다. 우리 객관식에 개별 재무제표 중심 틀립니다. 자, 연결 재무제표는 뭐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인데 이거는 뭐 회계사 세무사 정도 돼야 그것 또한 회계사 세무사 2차 정도 돼야 이제 나옵니다. 연결 재무제표. 예를 들어서 오야붕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오야붕이 있어요. 예를 들어 삼성이라는 딱 회사가 있어요. 그럼 그 계열사들이 쫙 있죠. 꼬봉들이 막 있어요. 오야붕이 있고 꼬봉들이 막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각각 애들을 우리가 개별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걸 하나로, 얘는 똑같은 회사니까 삼성이라는 하나로 어우르는 전체적인 실체, 이거죠? 이걸 싸잡아서 작성하는 게 연결 재무제표예요. 자, 근데 깊숙이 이제 KIFRS를 이제 들어가다 보면은 모든 눈빛이 개별 기업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아니에요. 규정들을 보면은. 경제적 실체입니다. 전체를 아우르는 경제적 실체 그 하나, 그 전체의 모든 눈빛이 다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립니다. 좀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연결 재무제표 중심이다. 자, 눈팅을 좀 해 두시고, 그 다음 세 번째. 공시 강화.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아주 사람 미치게 합니다. 실무 담당자들. 옛날에 뭐 있긴 있었어도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었는데 너무나 많은 주석사항을 요구해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놓고서 이런 것들은 주석에 기재해야 된다. 그래서 주석사항이 쫙 나옵니다. 이 주석사항. 그러니까 실무 담당자들이 재무제표 다 만들어 놓고 그 규정에 의해서 야, 주석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규정이 쫙 있죠. 그거 맞춰가지고 다 주석을 일일이 다 공시를 해야 됩니다.
주석사항들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시를 얘기할 때 회계학 이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적정 공시를 해야 되느냐, 공정 공시를 해야 되느냐, 완전 공시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어려운 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완전 공시 쪽으로 이제 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여줄 건 주석으로 다 보여달라 이런 얘기예요. 너무나 많은 주석사항을 요구하기 있기 때문에 우리 실무 담당자들이 전부 그거에 따라서 주석사항에 뭐 공시하라는 거 빠진 거 없나 딱 일일이 챙겨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이런 뜻이에요. 어쨌든 공시 강화가 아주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 네 번째 바로 이 공정 가치입니다. 공정 가치 확대. 자, 우리 그 회계 옛날 회계에서는 자, 축산업법인에 이제 소가 한 마리 있는데 한우가 한 마리 있어요. 한우가 몇 달 동안 그 송아지를 베죠? 잘 모르겠지만은 송아지를 베고 있다가 송아지를 쫙 낳았어요.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우리 옛날 기준은 다 취득 원가가 역사적인 원가입니다. 그럼 송아지를 딱 낳았어요. 그럼 송아지하고 잡아요. 뭘로 잡습니까? 송아지? 취득 원가로 잡아요. 그리고 대변에 뭔가 이렇게 잡겠죠? 취득 원가로 잡아요. 그러면 송아지의 취득 원가, 역사적 원가가 도대체 얼마예요? 이거 알 수 있어요? 회계 처리할 수가 없어요. 옛날 같으면은. 하지만 지금은 모든 자산부채가 전부 대부분 공정가치로 가라 이렇게 확대되면서 자 보시면은 공정가치로 하게 되면 송아지 잡죠. 송아지를 지금 현재 외부 시장에 갖다 팔면은 얼마일까 나오죠. 그게 공정가치입니다. 100원이더라. 따라서 송아지 이익이다. 송아지 이익이다 이렇게 계정과목 써도 상관없습니다. 계정과목은 자기 마음이기 때문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재량을 부여한다고 그랬죠? 송아지 이익 100원이다.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더라 이런 뜻이에요. 자, 어마어마하게 거의 모든 항목에 걸쳐서 공정가치 개념으로 확대가 됐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 뭐 이거 당연한 얘기죠. 협업 재정이다. 자, 옛날처럼 개별 국가별로 그 회계 기준을 쓰고 있을 때에는 자기네 나라 회계 기준이니까 그 바꾸는 데 있어서 자기네 나라 마음이에요. 그냥 지네가 해가지고 바꾸면 돼요. 하지만 지금은 150개 국가가 함께 뭉쳐서 회계 기준을 만든 국제 회계 기준이기 때문에 어떻겠습니까? 그걸 바꾸려면은 서로 모든 나라가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협업, 같이 동의하냐? 동의한다. 동의 안 한다. 만장일치 돼야지 이게 제정이 되는 거지. 한 개별 국가가 이 국제 회계 기준을 마음대로 임의로 바꿀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당연한 특징이겠죠. 당연한 특징입니다. 자, 이런 협업 재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고, 다음 참고입니다. 참고. 자,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은 바로 직역에 있어요. 직역. 이거 이제 의역 배제다 이렇게 말하는데, 국제회계 기준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데 있어서 특징이 그거예요. 원칙이. 직역을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영어를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그 뜻을 살펴서 의역을 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사전적 의미대로 그대로 번역하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실무 담당자들이 옛날 회계 기준에 비해서 많은 곤란함을 겪고 있다는 뜻이에요. 용어가 낯설어요. 예를 들어서 significant 딱 그러면은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 의미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의미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옛날 같으면 significant influence 이렇게 말하면은 중대한 영향력 이렇게 말했어요. 중대한 영향력 의역을 해서. 근데 사전적 의미가 이게 의미가 있다 이런 뜻이다 보니까 유의적 영향력, 유의적이란 말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실무 담당자들이 용어가 낯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 이러한 맹점도 가지고 있다. 자, 이런 뜻입니다. 저 같은 경우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 자, 여기 말씀드렸던 IFRS 국제회계 기준의 특징, 이것도 MVP.
시험에 자주 등장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재무회계 기초 베이스. 간략히 보라고 그랬죠? 간략한 게 아니죠. 어쨌든 MVP는 꼭 챙기셔야 됩니다. 자, 요 정도 기초에 깔고, 그 다음에 규정으로 들어가야 된다. 물론 다음 시간에 뭐, 회계적 뭐 질적 특성이니 해가지고 뭐 야부리가 또 쫙 나와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딱딱 짚어드립니다. 어떤 게 중요한지 잘 따라오셔야 되고, 이제 재미있는 부분이 이제 나올 거예요. 꾹 참고 처음은 가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